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여행기도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저를 또, 저를 잘 모르시죠? 뭐, 다 알면 큰일 났다, 큰일 나. 저랑 그냥, 진짜 저를 다 알지 마세요.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뭐, 안 돼, 안 돼. 날 알지 마.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낯선 얘기를, 제가 이 책을 읽고, 특히 배 부분에,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면 훈련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책을 만드는 과정, 글쓰기 체육관 운영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인문세가 답사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좋은 글감이고, 이 목사 송정규라는 분은 그 뭐가 만들어진다. 사람이 그냥 말하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고, 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이루면서 가야 되고, 이런 관심이 지극하다는 거에 이제 감동을 받고요. 과정에, 과정이 참 좋죠. 저는 이 나무에 그 구멍을 메꾸려면 그 진짜 상식이고, 왜 그게 안 궁금했지 싶을 정도로 상식인데, 그거를 메꾸려면 어유가 아니고 물고기도 기름이 나오네. 그것도 아셨죠, 선생님들은? 그 생선이 기름지잖아요. 먹으면 그럴 것 같고. 저도 제 몸에도 기름이 있고. 근데 전 식용유가 1번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어유가 동물 기름이 있네요, 동물 기름이. 뭐 그런 거라든지 참 중요했고, 이제 이게 그림들 이렇게 또 달라 보이고, 해양박물관에 가면은 볼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은 여행에 많은 문화 전달.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진진쌤의 표류자들의 이야기 먼저 읽을게요. 표류자들의 이야기. 해외 문견록은 17세기를 전후로 제주에 표류하거나 표류했다가 제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1704년에서 1706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송정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여러 표류 사건들을 모아서 이 책을 엮어내었다. 해외 문견록에서 제주에 미치는 표류지다. 제주가 탐나이던 시절, 그러니까 고려 이전의 제주는 독립된 세력으로 주변의 타 세력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만큼 해상력과 조선수를 갖추고 있었다. 이전의 책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접했기에 나는 제주가 표류지로서의 위치에 밖에 있지 못하다는 게 못내 아쉬웠다. 여기에서 왜 제주는 교역지가 아닌 표류지로서만 이 책에 등장하는지, 교류지와 표류지의 위치를 고정하는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기도 했다. 순치 연간 이후 표류한 상인들에서는 1652년 지금의 표선에 표류하게 된 소주의 교역인들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들을 통해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고 일본의 소식을 듣고 교역지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된다. 당시 이들은 소주, 교지, 장기를 거쳐가며 물품들을 교역했는데 그들이 사고 파는 물건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소주와 장기가 많은 물산들이 모여드는 도이짐을 알 수 있다고 송정규는 말한다. 당시의 교역지로는 수저우, 하노이, 나가사키가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제주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한 이야기도 있다. 5. 안남에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 8. 일본에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 9. 류에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들에서인데 호이안과 가고시마, 오키나와가 그곳들이다. 책의 주석에 의하면 호이안은 16세기 중엽 이후 여러 나라의 상선이 기항했던 무역 도시로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니 호이안의 경우 국제적인 교역지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 교역지와 표류지가 꼭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의 표류지는 85쪽 지도에서 대도라고 표시된 곳인데 지금의 가고시마다. 가고시마에서 교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리크도 마찬가지로 교역지는 아니다. 표류지에서 표류인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인상적이었다. 당시 제주에서는 표류인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표류인은 중앙의 방침에 따르거나 본토를 돌려보낸 후 그곳에서 처리되었는데 그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선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안타까웠다.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조선 후기로 명 중심의 대륙 외교가 주를 이루었으며 임진왜란 등의 외고 침입으로 인해 해금 정책을 하고 있던 때였다. 부산의 외관만이 교육의 창구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표류인들의 송환 절차를 보며 공식 교역로를 짐작할 수 있다. 안남의 경우 중국으로 통해 송환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경우 나가사키로 이동 후 대마도를 통해 부산으로 표류인이 송환된다. 그런 면에서 표류인들은 공식적인 창구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을 흘려주는 이들이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제주의 표류인만을 다루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표류는 빈번한 일이었을 것이다. 제주 기행의 주강영 선생님께서 강조하듯이 표류기가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공식적이고 비의도적인 교류는 수많았을 것이다. 송정규가 남긴 해외 문견록 최고의 표회록 핸드릭 하멜의 하멜 표류기는 공식 라인이 전해주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타국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그 여기 책에 그 쓰신 것처럼 어떤 땅이 두 번째 문단에 해외 문견록에서 제주의 위치가 표류지인 거죠. 쓰셨어요, 이렇게. 제주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표류지가 아니지. 이걸로 이제 문제를 큰 거는 푸신 거다. 이게 되게 좋은 거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어, 저는 세종이 외국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기현쌤을 안 만나는 날 있잖아요. 세종에 사는데 기현쌤 안 만나는 날. 외국이랑 똑같아. 외국 나가서 외국말 못하니까 말 별로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 안 해. 제가 안남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 하겠지. 그 나라 말 몰라가지고. 거의 외국 생활이 이렇게. 혹은 섬 생활. 육지인데 나가려면 너무 큰 결심이 필요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우리 밑에 집에 언니는 바쁘죠 또.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가져간다니까. 요걸로는 이제 하나하나 가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요거가 되게 생각거리인 거예요. 진심 아주 잘 쓰셨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가 표류지가 되고 여기가 교류지가 되고 여기가 뭐 외국이 되고 여기가 외계가 되고 이렇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 쓰는 생각은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그 너무 좋잖아요. 럭키잖아요, 럭키. 이게 여기서 송정규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누구는 여기 부임했다니, 뭐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 송정규는 우와, 럭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 제주는. 근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낙토가 되고 지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다. 송정규에게 얼마나 여기가 멋진 곳이냐. 이거는 너무 좋죠, 너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이제 첫 번째 문단 둘째 줄에 1704, 1706, 너무 짧게 있었잖아요. 이 짧은 경험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그는 한양에 돌아가서도 혹은 다른 부임지에 가서도 표류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면 한반도에 그 중앙이라고 하는 데가 또 표류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보로서도 공부를 하지만 생각이 풀려나가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야, 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물론 그것도 조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진지쌤이 쓰실 수 있는 글은 표류자가 되는 법,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왜 배 맨날 첫날 돌아다녀도 이 상인들이 외국에 관심 없는 사람 상이 여기 있잖아, 여기. 나 모른다고. 어떻게 이게 안 보이냐? 안 보여, 나는. 돈밖에 안 보여. 이러면 세상 전체를 돌아다녀도 안 돌아다닌 거랑 같이. 그러니까 표류자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류자들의 이야기라는 이 키워드 잘 살리면은 표류를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두 개 다지. 근데 잘 맞으면 송정규처럼 럭키가 돼. 되고 싶었는데 당했어. 이렇게. 근데 이거 더 나가면 어떤 운명을 니체도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운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쌍둥이의 엄마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거를 예감을 했었어. 내가 3살 때도 예감을 했었지, 쌍둥이.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딱 겪는 거야. 이게 이게 주인 정신, 주인 정신. 어, 기다렸다. 어떤 책에 어디인지는 까먹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운명을 이렇게 겪는 거죠. 나한테 왜 이래? 저 새끼 뭐야? 이런 건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적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다렸다. 이 골목에서 칼 들고 타자. 너 기다렸다, 너.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겪어야지. 얘는 있어야 돼, 얘는 없어야 돼. 표류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의 되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혼자 이제 웃었던 어젯밤이 있고요. 어젯밤이 11시 무렵. 그리고 기절했어. 이걸 읽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그래서 표류자가 된다는 것.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뭐, 진쌤 어떠십니까? 지금 드시는 생각이. 약간 제가 그 제주가 표류지다? 표류지라고 하는 거 너무 그 바깥에서 약간 고정된 느낌으로 봤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그러니까 표류자로 산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그럼. 표류한다고 하면은 진짜 혼란스럽고, 진짜, 아유, 골 때리고 멀미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뭐 어떻게 겪을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표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뭐 살면은 재밌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를 쓰십시오, 음, 그거를. 음. 지금 아까 쓰신 것처럼 나는 여행지에 가서 발이 묶이기, 첫 문장. 나는 은근히 발이 묶이기를 기다려. 언제?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진짜 이게 체육관에서 할 법한 훈련이네. 이런 걸 문장을 왔다 갔다. 그, 그래서 표현한다는 너무 좋잖아요.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내가 모르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지 우리가. 근데 표류는 이게 더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표류를 작심하고 표류당한 사람은 없어요. 이 책에 따르면 난 표류자가 될까 이런 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고 그런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했는데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살리면 좋겠어. 내가 그냥 여기 싫어 나가 놀래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나가사키에 가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여기 떨어지는 거야? 이럴 때 되게 많으시죠? 전 진짜 많은데 일이 왜 이렇게 진행이 돼 일이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진짜 그런 것을 계속 그러니까 표류를 한다는 건 개념적으로 단지 의도하지 않게 의도를 일단 해 거기서 해류를 타고 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해야 돼. 요 두 개를 살렸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겪는 것인가 되어 벌어지면 요렇게 살리면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표류자. 이 우리 해양 인류학에서 남길 수 있는 되게 좋은 거죠. 어떠세요? 재영 쌤 어떠십니까? 표류한다는 거. 아니, 우리 지난번에 그 들레조 공부할 때 왜 그 막 무수한 예시를 들었을 때 선생님 그때 수정 선생님 얘기하시면서 지하철 저희가 예시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되게, 기억나요. 되게 막 그 순간도 조금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맨날 포유자처럼 사실은 살고 왜냐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지, 계획대로 그렇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고 보니까 나도 사실은 되게 포유자인 건데 근데 이제 매번 사실 갈등이 어쨌든 벌어진 일 앞에서 계획대로 안 되고 딱 벌어지는 일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항상 그 저희 좀 태도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 아까 아이고. 말씀하셨다듯이 그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까지 매번 네네. 어쨌든 매번 계획대로 된 적이 없는데 항상 이제 어, 그게 계획대로 안 된 것에 대한 그 한탄이나 뭔가 이게 자기 갑자기 또 그게 이상하게 자기 반성으로 가고 막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또 두 번째 화살을 또 맞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항상. 네. 근데 그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말씀이 오늘 너무 이렇게 다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사실은
표류자랑 정말 우리가 표류자로 일상을 맨날 살고 있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짜로. 예,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딱 표를 할 때, 음, 보자. 내 실력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음, 진정한 기쁨이지. 죽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도 어찌됐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육지 모델에서는 아주 나무가 그대로 있고, 산이 음, 그대로 있고, 음. 그런데 파도가 어떻게 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테마 어, 그 송정규를 모델로 쓰시면은 요것도 되게 잘 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들 뭐 기현 쌤은 표류 아, 너무 많은 뭐 선생님들 말씀 드리니까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게 제가 그 애들 초등학생 애들 그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코딩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이게 좀 조금 과정이죠 과정. 아니 그것도 있는데 어, 문제 해결력이에요. 어, 근데 이제 요새는 약간 그걸 답으로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저는 자꾸 여기서 공부를 하다 가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맥락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떠오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막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어. 뭐 그러면서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는 생각이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저기 슈퍼까지 갈 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어,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막 울고 짜고 우울하고 그럴 새가 없어. 얼마나 어. 재밌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다. 표류자가 요거 쓰세요 네, 그래서 요거. 그 아까 그 송정규의 럭키라는 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럭키로 받아들이느냐 네. 아니면 뭐 암울한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요런 태도 같은 게 너무 되게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 좋았어요. 표류자가 되게 네네.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되게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요거를 살려가지고 진쌤이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류자가 된다는 것. 음,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타고날 수가 없다. 제주에 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송정교 제주 못 갔어 봐. 이거 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래서, 되게 좋은 테마고 해양인류학을 했기 때문에 등산가들, 이거랑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등산가도 산을 넘어가죠. 그거랑은 다르다. 그리고 완전히 조건을 타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기도 하고, 바다를 믿는 거기도 하고, 사나 보자. 진짜 이게 안 될 것 등산에서도 같아. 바다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없어요. 등산하면서도 안 돼요? 안 안 돼. 돼요? 안 돼, 안 돼. 상상하면 안 아니, 되나? 아니, 누구나 하면 되는데, 아니, 바로 못 간다니까. 바로 못 가나? 등산을 하는 거는, 일단은 좌표를 보고 가죠. 음, 작심하고 잃어버리기 또 쉽지가 않지. 해가 저렇게 뜨고 뭐. 근데 바다는 해가 맞습니다. 뜨는데도 음, 그 해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요거를 진진쌤 너무 재밌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표류자가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좋으시죠, 진진쌤? 부러워요. 부러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니, 뭐, 진짜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 왜냐면은 이게 어, 진짜 진짜 일상에서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없기도 하고. 왜냐면은,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보고 싶다. 이게 참 기적 음, 같은 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쩌다 나는 운이 이렇게 좋나. 얻어 걸려도 표류자에 딱 걸리게 되나 올해.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이것이 너무 감동적이죠. 나를 구원할 개념 하나, 나를 구원할 말 하나를 얻으면은 어쩌나 보자 이놈의 파도. 아니 근데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 불안하고 병이 오고 뭐 전쟁이 터지고 이놈의 무슨 판이고 애들이 아프고 어쩌나 보자 이놈의 파도. 그런데 인류의 사회는
그런 표류자가 많대. 너무 좋잖아요. 재영쌤도 좋으시죠? 네. 그 표류자 저희 그동안 얘기 계속 많이 했는데 뭔가 오늘 그 대화가 그 네. 김지 선생님의 그 표류자 덕분에. 주제를 네. 한 걸음 더 이렇게 끌고 가는 네네.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동안은 이렇게 표류자 하면서도 되게 우리 일상하고 딱 이렇게 맞다? 이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대화하면서 좀 느낀 게, 아, 정말 이게 그냥 우리 얘기네. 이 생각이 좀 음. 들어가지고, 글 쓰실 때 되게 탄력받으실 것 같아요. 부럽다. 그래서 이제 쓰시면서 그 예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표류하면 이게 표류자 그 개념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는 표류자인 것 같아. 요 모델이 되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도 찾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풍부하게 생각을 해야 된 나의 미션이 있고 친구들한테 나눠줄 의무가 있다. 보나쌤은 어떠세요? 네. 지금 표류자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고요. 진짜 일상과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정말 세워도 시합을 알 수 없고,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중심을 잃지 또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잘 넘나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네. 아, 좋고요. 우리 미숙쌤은 어떠십니까? 표류 중이시죠? 네. 네,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류를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솔직히 좀 놀라웠고요. 왜냐면, 바다 그러면 되게 막연하고, 멀고, 뭔가 끝이 흐릿한. 그래서 아까 그 바다 안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미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전 너무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근데 정말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이 무의미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계획을 뭐 내일 일을 계획해도 내일을 어떻게든지 솔직히 누군가 살짝만 틀어도 계획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표류하는 곳에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주 아주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 락토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가 그 비운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큰 진리 이런 걸 좀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글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세상에 소름 돋네요.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계속 쓰고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이제 재영쌤의 글로 갑니다. 재영쌤의 글로. 자, 표류자가 일단 내 입장에서 나가서 막 이렇게 꿀렁거리는 거잖아요. 의도가 안 되는데 의도를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하는 우리 일생의 중요한 개념이고 그런데 자, 섬의 입장이지, 섬의 입장에. 나는 섬 사람들 입장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섬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자꾸 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의 입장에서 전혀 내가 진짜 안 보고 싶은 애들도, 뭐야, 언제 와 있는 소리도 널브러져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낯선 일이 섬에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섬은 가만히 있는데, 낯선 일이 온다, 요런 걸로 섬이라는 개념도 표류랑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지 이것도 개념으로 만들어 봤고 자유다. 그 다음에 바다, 보나쌤이 개념을 만들어 네트워크다. 근데 섬 요런 것도 보면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런 내가 섬에 대한 문학적 메타포 많으니까요. 근데 고립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목적적인 네트워크성 이런 것도 강조되는데, 그러니까 진쌤 말씀 교류의 관점에서 그거 말고 아니 이게 늘 이상한 애들이 어쩌다 보면 또 자꾸 들어와. 이게 자기 삶의 비유로 섬의 비유를 표류와 함께 섬엔 늘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아까 이제 유나 쌤이 해주신 그 바다 이런 것도 그 엄청난 가능성,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섬은 늘 일어나는 일을 겪어. 늘 나는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재영쌤의 재영쌤의 글 요거는 아주 잘 나왔어요. 재영쌤께서 조재영이라는 이 작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걸 앞뒤로만 조금 더 써주시면은 될 것 같고, 또 금방 완성해 주세요. 자, 읽어주십시오. 잠깐만요. 그 진진쌤이 써주신 것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 책이 쓰여질 때는 조선 후기로 명 중심의 대륙 외교 아니다. 청나라가 164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정규가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래서 이게 청이다. 그런데 기록이 명나라 때 기록을 이제 응용한다. 자, 재영쌤. 네, 두 표류자가 연 해양의 시대. 해외 문견록은 조선 후기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송중규가 제주 목사로 재임하던 1704년부터 1706년 관화기록과 표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역 문화교류 기록물이다. 당시 조선은 대체로 폐쇄적이었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았으나 송정규는 제주라는 변방의 해안을 거점 삼아 조선 밖 세계를 바라보려 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조차 대륙 중심 세계관이 익숙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7세기 조선에서 이미 대륙에서 해양으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송정교는 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양 교역망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 기술 및 제도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용적 제도 마련을 모색하며 새로운 시대, 즉 해양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했다. 표류자는 송정규가 17세기가 육지 중심에서 해양 중심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존재였다. 헬렌 체른스키가 블루머신에서 말한 표류자 개념을 떠올려 보면 표류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바다의 물리적 힘에 떠밀려 이동하는 존재다. 해류, 조류, 바람과 같은 외부 환경이 그들의 경로를 규정하며 목적지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 그런 존재들이 의지와 무관하게 제류에 표착했을 때 송정규에게 그들은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네덜란드 등 조선이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바깥 세계를 알려주는 정보통이었다. 표류자는 조선이 세계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귀중한 창이 되었고 송정교는 그들에게 각 지역의 제도, 풍습, 지리, 교육에 대해 세심히 물었다. 그들이 전하는 기억과 기록은 마치 현장을 직접 본 듯할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했으며 오늘날 인류학에서 접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적 차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를 통해 17세기에도 각 지역이 고유한 삶의 결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외 문견록을 읽으며 특히 눈에 띈 것은 서로 결이 다른 두 부류의 표류자였다. 한 집단은 타국 상인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이방인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타국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제주인, 즉 외부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내부자들이었다. 두 부류 모두 해외의 정보를 조선에 전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위치와 관점, 전달하는 지식의 결은 다르게 느껴졌다. 먼저 상인 표류자들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존재였다. 이들은 일본, 중국, 안남, 대만 등지에서 제주로 표류되었고 주로 무역, 항로, 기술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전했다. 예를 들어 안남에서 온 이들은 현지에서 생산된 모씨 한 필이 중국산 비단 두 필과 맞교환된다고 말했는데 이 사실은 단순한 교환 비율을 넘어 중국 상인들이 중개 과정에서 상당한 이윤을 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중국에서 표류한 상인들은 선박의 구조와 건조 방식에 대해 돛대수, 방수 처리, 목재 선택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송정교는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후일 이를 참고하면 조선에서도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으며 그 실용적 가치에 주목했다. 한편 일본 표류민들의 증언은 계절풍과 조류가 일본 제주 항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당시 제주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외국의 표류에 돌아온 제주인들은 안에서 밖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낯선 지역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며 상인들과 달리 현지에서 살아낸 경험을 지녔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기후, 주거, 위생, 복직, 상례 등 생활의 미시적 층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안남의 표류에 10개월간 머문 김태왕이다. 안남은 도리기위에 왕궁조차 흙을 구워 만든 섬돌과 대나무를 이용해 낮게 지었다는 설명. 겨울에도 한국의 8월과 같은 더위가 지속되어 새와 짐승의 털이 적다는 생태적 관찰. 샘물이 없어 강물을 마시되 그 물이 독성이 있어 후추잎과 빌람 연매, 조개 껍데기 재를 씹어 해독했다는 생활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신분을 옷길이로 구별하는 풍습, 부모상을 당했을 때 머리를 가르는 방향이 달라지는 의례까지 전하며 생활 문화의 미시적 층위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요컨대 상인들이 전한 정보가 교역, 항해, 기술 중심의 실용 지식이었다면 외지 생활을 경험한 제주인의 기록은 생활, 감각, 풍습을 담은 체험적 지식에 가까웠다. 전자는 바다를 거래의 길로 보았고 후자는 바다를 자신의 세계가 낯선 곳으로 밀려나가는 경계로 경험했다. 이 경험의 질적 차이가 두 집단이 남긴 기록의 결을 미세하게 갈라놓는다. 해외 문견록은 표류라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 바다를 사이에 둔 세계의 다층적 모습을 포착해낸다. 타국 상인은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 속에서 이동하며 무역, 항로, 기술에 관한 실용적, 경제적 지식을 전하는 매개자였고, 외지에서 돌아온 제주인은 자신의 몸으로 타지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기후, 주거, 위생, 복식, 상례 등 문화적 지식을 알려주었다. 이 두 흐름이 겹쳐지며 송정규에게 제주라는 변방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가 포착한 표류자들의 말과 기억은 육지의 논리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바다가 이미 또 하나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송정규에게 이들 표류자는 세계는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 제주라는 변방이 세계 흐름의 한복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고립이나 폐쇄가 아니라 교류와 흐름이 새로운 시대의 존재 조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귀한 존재들이었다. 표류자는 경계박 세계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며 그 흐름 속에 조선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이 글이 두 개의 내용으로 더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도 그런데요. 하나는 그래서 가장 두 개를 비교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더 강조된 포인트는 체험적 지식에 있다고 읽혀졌어요.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벌어지죠. 이게 위도가 다르고 복식이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지금 다 다른데 안남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아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쓰여진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행기를 분석을 할 때는 경험의 시간이 있고 기술의 시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송정규가 그 세 번째 구간에서 이걸 편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해록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송정규한테 뭐가 중요했냐 보면은 저는 전자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너무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그거를 한번 재영쌤이, 지금 재영쌤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차이를 겪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 요런 거라는 점에서 또 중요한, 직접 마주치는 장면이 또 없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잘 대접받고, 이 류구의 그 왕일까요? 그분 대단하시잖아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석이나 이런 거 살 때 그거 안 되고 되게 이렇게 그 체험을 한다는 게 결국은 사람을 겪는 문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체험적 지식이 뭘까 이게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미숙쌤의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두 분의 글을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호이안 해외 견문록은 표류기다. 견문록이라 함은 여행을 하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해외 견문록은 작자 송정규가 제주 목사 시절에 제주에서 발생한 표류 관련 사실을 정리한 책이다. 당시에 장래에 있을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후 학문적으로 성리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놓고 사고하게 되니 외부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만 해도 여러 지식인이 나름대로 국제적 안목을 길렀던 것 같은데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당시 배가 표류하게 되는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면 지금처럼 과학적인 도구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배 안에는 얼마간의 식량과 물만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한 바닷길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폭풍으로 인해 배가 전혀 의도치 않은 곳에 닿은 곳이 해외가 된 것이다. 그 황망함과 두려움이 어땠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앞에서 인용한 글은 제주의 진상미를 감독하게 된 김태왕과 사공 이덕인 등 24명이 별도포를 출발했다가 갑자기 동북풍이 심하게 일어 키가 꺾이고 돛대가 넘어져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안남국 해안부에 이르게 된다. 이곳은 베트남 중부에 있는 도시로 호이안인데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부굴라 강어기의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한 곳이다. 16세기 중엽 이래 인도와 포르투갈,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상선이 기항했고 무역 도시로 번성했으며 일본인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일본과 교역이 잦았다고 한다. 현재 호이안 다낭은 유명한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 당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한문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재미있다. 그런데 김태왕이 자신과 그 일행들을 그 당시에 외고려라 불렸던 탐나라고 하지 않고 전라도 홍덕현으로 출신지를 속인 것이다. 생존의 위협이 달려 있었던 까닭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이유가 외고려에 표류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여 원망을 샀기 때문이라고 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표류인 일행은 10달을 머물며 사계절을 모두 겪었다고 하는데 기후부터 농사, 동식물의 모습, 귀천으로 나뉜 사람들의 복식, 머리 모양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땅에 샘이 없어 강이나 시내의 물을 마셨는데 벌레에 독이 많아 반드시 후추잎에 빌랑의 열매를 싸서 조개 껍데기를 태워 만든 재를 찍어서 씹어먹어 독을 제거했다고 하니 그 지혜가 신선하다. 밭가는 일을 물소가 했다는 것과 부녀자들이 모여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바둑이나 장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즐기는 놀이여서 그 점도 특이하다. 흥미로운 것은 장래에 관한 절차와 제수를 다루는 방법이다. 상을 당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좌우로 갈랐는데 붙인 상을 당한 사람은 왼쪽을 앞으로 하고 오른쪽을 뒤로 하며 못 친 상을 당한 사람은 그 반대다. 또 죄가 있는 사람은 큰 대나무로 형틀을 만들어 매도록 하며 감옥에는 가두지 않고 길에서 밥을 빌어먹게 하다가 밤이 되면 한 곳에 모이도록 했다고 한다. 걸식은 원래 불교에서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수양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였는데 비록 묶여 있다고는 하나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지나친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기록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의 의식주가 다른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후에 우리의 역사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무의미하지만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아 끝내는 적어본다. 마지막 문단에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네요. 무엇을 끝내는 적어본다. 이렇게 하고 재밌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호이안으로 포함해가지고 이제 재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도표에서 이제 외선을 공격하다. 알고 봤더니 이 배가 누구 배냐 등등의 문제가 있다. 25페이지에 가면은 2번 유구의 사신 이렇게 되면 자 유구의 사신 그래서 류큐라고 해가지고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관계 이런 게 이제 또 중요한데 표류를 이쪽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나 봐요. 양쪽 다. 그래서
이거 사신 얘기가 있고, 3번, 하멜이 표현을 한다. 자, 이러면은, 순치 이래가지고, 시작이 순치 이러지 않습니까? 순치 이러면, 그 각주 1에 청나라 세조 순치제다. 이렇게 되네요. 그 말력, 이것도 이제 다 찾아보면 이 연호가 다르게 바뀐다고 할 수가 있고, 1653년 7월에 이제 이미 청나라에 여기서 하멜 오기 전에 한 사람 더 있었던 거잖아요. 그분은 이미 중앙에 그 결혼도 하시고 박연 맞죠? 박연 가족을 잃고 그리고 너 여기 그냥 살아라 이러는데 하멜은 돌아갔고 그들은 푸른 눈에 붉은 수염이 있고 높은 코에 키가 컸고 머리털이 어깨에 닿도록 잘랐는데 어떤 이는 대머리에 수염이 없었다라는 걸로 모자 안 썼나 봐.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모자를 써가지고 그 뭐 다 외국에서 왜 넷플릭스 킹덤 나왔을 때 저 나라는 모자 왜 저렇게 많냐고. 그래서 뭐 직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모자를 쓰고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의 인류학적 발생. 그거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말았는데 그 캐나다 북서 해안의 토템폴에 보면은 동물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무에 표현을 하죠. 사자, 곰, 뭐 이렇게. 근데 모자를 쓴 얼굴이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얼굴은 사람처럼 보여도 동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을 표시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은 그냥 얼굴로 인격을 표시가 안 되고 뭘 더 씌워야 되잖아요. 얼굴에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야 사람이라고 쳐. 이게 인격 개념을 이해할 때 그냥 태어났다고 인격, 그러니까 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장치를 써야 사람이 되는 인격 개념인데요. 그럴 때 뭘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것 중에 모자가 되게 일반적이고 그 세계 테마 기행 제가 좋아하는 거기 보면 남미 쪽에 다 모자 쓰시잖아요. 멕시코, 뭐 잉카 이쪽에도 그 다음에 시칠리아 이런데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썼던 로렌스의 시칠리아 기행이 있어요. 시칠리아 기행, 시칠리아 도착하자마자 로렌스가 하는 얘기, 모자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모자를 인류가 좋아했다. 모자. 그런데 모자 안 썼다, 이거. 제가 드린 말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모자 안 쓴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식이 이렇고 밑에 셋째 줄에 밥을 먹을 줄 몰라.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래. 중간에 노래 시켜보는 거 나오잖아요.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 또 들으면서 또 되게 좋아해. 다른 곡조를.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가지고 표를 당했는데 그 앞에서 춤추보라 이러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이 곡조라든지 이런 게 문화적인 표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들이 쓰는 이 음률을 이해를 한다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노래를 자꾸 시켜본다. 노래, 춤 같이 있겠죠. 그 동작, 몸짓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단편적으로 모자를 썼다, 뭐 바지를 이렇게 입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노래나 이 세트를 보려고 해서 그거는 누구나 그런데 그들의 노래가 중국의 음주를 닮았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높낮이가 되게 셌는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 내오지. 요것도 중요해 보여요. 곡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더니 장례 때 곡은 안 한다. 근데 우리는 곡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노래, 곡 요런 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차이의 표지고 밥은 유밀과 뱀을 잘 먹었다. 요거 인상적이네요. 뱀을 잘 먹었다. 그들의 글자가 만주글자 비슷하네. 그러니까 만주글자가 왜 이렇게 축축축 늘어지고 좀 꼬여졌다면 꼬여지고 이래가지고 꼬부랑꼬부랑이 만주글자랑 비슷하다. 숫자 금을 긋는데 10단이 문제가 된다. 이거 되게 정리를 많이 쓴 거고 처음에는 29 말과 글이 모두 통하지 않아.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송정규 선생, 이 목사한테도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
손짓 발짓 막 해보고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했는데 서책과 지도를 보고 자, 또 그들의 말 가운데 얼뜻 일본 말의 장기를 읽은 나가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대충 들어가지고 아 나가사키냐 그래서 길리시단이냐 크리스찬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모두 기뻐하면 야 이게 네덜란드 말로 이렇다 그렇다는 뜻이다. 지금 이거는 되게 그 전문 용어로 간 문화적 사건이죠 사건.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각각 이름과 나이를 쓰게 하고 언문으로 번역했잖아요. 왜 한자로 번역을 안 할까? 이 한자로 번역을 안 한 거는 한자는 그 의미이고 언문은 그 표현 문자죠, 표현 문자. 그러니까 지금 난가사키라든지 길리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고 소리로 이거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문으로 채취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한글이 의미가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번역어로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는 20세기, 19세기 말에도 그러니까 소리를 옮겨오기에 유용한 도구인 거예요. 소리를. 한자도 소리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문으로 번역한 이유 이런 거가 소리 때문이고 안문단에 그 다음에 이거 각주 재밌었는데 그들 우두머리 되는 자가 100개라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발음이 이은과 비슷했다. 자, 각주사 여기서 우두머리는 1696년 제주 목사 이익태가 저술한 지역록에 그러니까 딴 책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연도에 찾아보면은 서양국에 인양신 등 64명이 함께 탄배 한 척이라는 구절을 참조할 때 당시 1등 항해사였던 핸드릭 얀세다. 그러니까 핸드릭 얀세를 이게 핸드릭을 소리내어 언문으로 적으면 힌듯인데 이거를 한자로 다시 옮기면 흰닭이 된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리를 핸드릭 이러니까 흰득. 그럼 그 한자로 뭐냐? 흰닭이다. 그런 다음에 흰닭으로 옮긴 다음에 네덜란드인들의 성에는 얀이 많다. 그런데 흰닭. 그래서 100개가 된 거야. 100개가 결국은 흰닭씨가 됐어. 흰닭씨. 그럼 흰닭씨는 한자로 100개씨잖아. 100개를 또 발음을 해보니까 이은 이게 그러니까 원래 발음 지금 이게 누군가를 소리로 이해하고 근데 이거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문이 확 열리잖아요. 문이 확 열리면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소리 맞추고 그 의미 맞추고 이런 거를 해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리스탄이 이렇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간 문화적 사건인데 이게 요거 어떠십니까? 재영쌤, 미숙쌤? 요거 간 문화적 사건. 핸드릭이 흰닭이 됐잖아. 네. 아니, 이거 기시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따지고 네네. 보면.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그 일상 안에 있는 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선생님, 근데 그 업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업문이라, 그러니까는, 네네. 뭐, 한글. 업문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방금 소리라는 게 너무 전 재밌게 다가와가지고, 한글. 한글 그냥, 네네. 세종대왕이 이미 이제 문자 창조하시고, 창제하시고, 음. 시간 좀 됐죠? 맞죠? 시간 좀 된 거지. 그런 다음에, 근데 업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리를 전사하는 도구예요. 그 너무 저 우리 한글 쓰는데 그거 그거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자는 상대적으로 그 소리를 전달하는데 유용하지 않은 체계고, 그것도 복잡하더라고요. 한자로도 소리를 그러니까 전사라고 한 게 제가 네. 그대로 베껴 옮긴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문으로도 소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문을 이렇게 옮겨올 때 여러 장치가 있어서 그게 너무 복잡해요. 전 이해를 못했고요. 이두는 이해를 못해요. 이두는. 소리. 근데 업문일 경우에는 소리값을 살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어가지고 이 구개음 이런 거 다 발음기호죠. 발음기호.
요 발음 기호를 문자로 했기 때문에 근대에 되게 적합했던 거예요. 많은 발음을 전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재밌죠? 백기씨, 백기씨. 흰닭씨가 백기씨가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너무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지금. 일이 왜 이렇게 돼. 얀씨가 들으면 깜짝 놀라서, 내가 흰닭이야? 또, 미숙쌤은 어떠십니까? 이 흰닭씨 사건. 이 흰닭 이거 그 한글이 주는 어떤 에피소드로 전 네네네. 느껴지고요. 우리가 왜 그 한글이 소리음이기 때문에 그걸 가끔은 이제 한자 가로치고 한자로 치지 않으면 다른 말과 사실 섞일 수 있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그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걸 언문으로 번역해서 옮겼다. 소리를 옮겨야 되니까. 네네네. 이거 너무 정말 새로워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냥 한글은 늘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후로 그 유교 지식인들한테는 되게 그 박대받던 그런 네네. 거였고, 여자들이나 쓰는 어쩌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니 이거는 그 새로운 정보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아주 재밌죠. 언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리 전사용이다라는 게 이 29쪽에 앞문단에 있잖아요. 난가사키 이렇게 된 거를. 그 난가사키를 그러면 난가사키에 해당하는 한자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난가사키에 해당하는 한자를. 그거를 붙여보면 이게 뭐 이상한 의미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번역을 하는 건데, 소리를 전사하는 도구는, 예를 들면 나라마다 소리 값이 다 다르잖아요.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뭐, 스와힐리, 툰드라 다 다른 식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을 쓰면 다 소리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다른 어휘도 쓰고, 다른 어투도 있는데, 소리만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게 그 교통시키는 능력이 큰 거예요, 이 문자가. 그런데 이 문자는 또 소리만 전사했기 때문에 의미 압축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대중 선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설문을 이렇게 쓰면은 줄줄줄줄 늘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28 독립 선언문 이런 거 독립인데도 한자 많이 들어가 있죠. 문자의 역사를 다루는 거는 그 자체로 뭐 너무 재미있고 소리라고 하는 것, 이게 요거 딱 중요하더라. 이게 중요하고 이 17, 8 넘어오면은 이제 언어 인류학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논의예요. 하여튼 그렇다. 근데 제일 재밌다. 소리로 했고, 그래서, 자, 이게 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원래 얀씨잖아, 얀씨. 내가 그냥 얀씨도 아니고, 이 뭡니까? 그, 핸드릭 얀이잖아요. 핸드릭도 의미가 있잖아, 핸드릭이. 그거 이제 다 그거, 이제 100개씨가 돼 있잖아. 아니, 내가 내 맥락이 있는데, 이게 그 번역을 거치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제가 100개 시래는 얼마나 비웃겠어. 이름이 100개래. 뭐 밑도 끝도 없이 근본도 없이. 그리고 그래서 번역을 한다는 거라든지 간 문화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는 맥락을 완전히 나쁘게 말하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버전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자, 아까 체험한다는 거 있잖아요. 체험한다는 거. 요런 차원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안씨가 체험이 될 때, 나로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100개씨로 체험이 되잖아요. 제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런 조건에서. 그러니까 체험이 될 때도, 그렇다. 진짜 재훈쌤 어떠십니까? 그리고 얀씨를 체험한다는 게, 진짜 얀씨를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100개씨를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하려면은 내 방식으로 다 걸러야 되잖아요. 그 내가 저 방식으로 걸려야 되잖아요. 자, 재영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에 체험에 관련된 것들 막 읽을 때, 갔다 온 표류자들이 짧게는 보면 6개월도 있고, 뭐 10개월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간이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표류가 된 상태에서 되게 이제 공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또 되게 네네. 보면은 극진이 어쨌든 또 대하는 면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식사 다 꼬박꼬박 좀 주고, 네네. 어느 시점 가면은 또 그 대하는 태도도 조금 바뀌고 이래서 그게 계속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이동은 계속 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저기 지역을 많이 떠돌기는 하는데 거기서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우리가 그 직전에 그 환동에 읽을 때 뭐 디아스포라 일어나고 이랬을 때의 약간 그 정체성들을 어떻게 잡아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시기는 어, 정체성을 논하기 너무 되게 네네네. 짧은 시기기는 한데 그럼에도 그 미세한 그 와중에 어쨌든 이게 되게 내 생존을 위해서 계속 그 속에 딱 몸이 들어가서 뭔가 계속 머릿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계산해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진지쌤이 쓰신 글도 보면 되게 지극히 딱 그때 우리 한동 얘기할 때 그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한동의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미묘한 어떤 부침이나 혼선 같은 거나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그런 네네. 것들이 좀 연상이 되긴 했었어요. 네. 이 사람은 그 혼란이고, 예를 들면은, 이 핸드릭 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핸드릭이 아닌데, 백계 씨로 불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공포스럽겠죠. 음, 그리고 이건 중요한 에피소드네요. 일본 원문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도 간 문화적 사건에서 아주 깊은 사건이죠. 음, 왔다 갈 애 그냥 돌려보내는데 이름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름을 주고 있잖아요, 조선에서. 음, 그거는 이 관계로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거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섭고 음, 공포스럽고, 그런데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표류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글은 또 고치면 다른 글도 많이 쓰셔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그 하멜하고 박연의 경우에 이들은 표류했다고 하면 이들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웠던 서양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병기 이런 게 있고, 35페이지에 4번 순치 연간 이후 표류 이래서 순치 또 얘기하고, 임진년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36쪽에 표류한 상인을 두고 남방 소식, 일본 소식, 장사 뭐 두루두루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은 니네가 나라가 이런데 왜 변발을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변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정체성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입항을 하려면은 약간 위장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표류는 뭐 의도하지 않아서 그럴 순 없는데 아예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요런 게 바다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정체성 요런 거에 되게 이제 자유롭고 장사로 먹고 산다. 이 지도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4쪽 같은 게 그 과제로 하셨습니다. 배에 보니까 출신지가 다 다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내려줄게. 근데 왜 너희 고향이랑 멀잖아. 아니, 거기 가면은 또 상인들 뭐 원래 있던 데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다에 교류자, 표류자가 쓰는 네트워크가 다르다. 549 안남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되게 특별한 정보다. 그런데 50쪽에 이제 이게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베트남. 그래서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잘 써주신 것처럼 52페이지 보면은 이게 경우가 사계절을 모두 겪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오래 있어가지고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록을 되게 자세히 남겼나 봐요. 이 가연 그 표류자들도. 그래서 특히 동물들 뭐 복식들이 너무 다양해서 이 기록을 우리 그 송정규 목사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안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 문제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거기가 살만하면 살지 그럼. 근데 어쨌든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정규라면 제가 생각이 송정규라면 럭키 여기도 남을까? 그건 이제 재밌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 이렇게 많으니까 뭐 좀 더 머물게 이런 방식으로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가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표류자지, 조선 표류자지. 그럴 경우에도 럭키일 것인가? 이런 것도 읽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7번 산동에서 표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 강의병술련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들이 타고 온 작은 배로 이제 작은 배, 큰 배 나오는데 그래서 육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76쪽에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버려.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일 다 끝나면 자 이제 노래 한번 해봐. 저는 못할 것 같아. 노래 한번 해봐. 아는 것도 없고 막 몸을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내년에 그 몸 인류학에서 좀 하게 되지만 근대인은 몸을 쓰는 것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보라. 우리나라 타령과 비슷하고 제주 맷돌 요래와 유사하고 높거나 급하지 않은 점이 달랐다. 이래가지고 그 문화를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노래다. 이런 게 있고 1번 8, 일본에 이제 갑니다. 일본에 78쪽에 보면은 승려가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불교가 좀 더 이렇게 일본 불교가 더 강건했고 그 다음에 82 고래를 잡는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고래를 괴롭히면서 잡아가지고 거의 이게 그 진저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또 다르기도 하고 고래 사냥을 일본이 많이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86의 유고에 갔다 오는데 이 중간에 그런 거 많았는데 바다 색깔이 검어졌다. 갑자기 하얘졌다 해서 이 쿠로시오 해류를 경험을 해가지고 검은 바다, 흰 바다 이런 게 앞부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특별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이 청해라고 하는 한동의 쿠로시오 해류 그 검은 바다 그래가지고 유구의 경우에 86쪽 세 번째입니다. 이민년에 166에 그래서 실제로 기술된 날이 166, 그 다음에 17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 편제가 있고 그런데 검은 바다에 이르렀다. 물 색깔이 먹과 같아 손으로 떠봤다는 거예요. 너무 달랐나 봐. 그래서 손을 떠보니까 물이야. 그래서 놀랬어. 그렇게 하고 시험 삼아 흰 물건을 담가봤어. 괜찮아. 그런데 또 나흘을 가니 바다 빛깔이 백색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놀란 부분이고 그래서 그 거북이 이제 그 제주 기행에도 거북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서 이제 거북이도 보고 거북이 그래서 쌀알을 이리저리 던지며 이게 지금 굿하는 것 같잖아요. 쌀알을 이리저리 던졌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지나가고 여기에 중요한 게 배에 물이 떨어졌다. 이슬을 취해 마셨다. 솥에 바닷물 붓고 가운데에 빈 그릇을 둔 다음 뚜껑을 뒤집어 솥을 덮고 솥뚜껑 위에 물을 담고 솥 안에 물을 끓이면 증류한 거 증류. 이슬이 빈 그릇 안으로 또르르 떨어지게 된 이게 그 보나스엠이 연구실에 선물해 주시고 제가 혼자 쓰고 있는 그 모카 이탈리아 커피 제조 기술이랑 비슷하지 않나? 증류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먹는 커피 기계를 보나쌤이 그때 사주신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닷물을 그냥은 못 먹어서 그런 건지 끓여가지고 그런데 이 도구를 쓰는 것이 인상적이고 한 번에 얻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마구 썼다. 이제 정황도 되게 인상적일 것 같고 10월 3일 그러니까 요 앞부분 있잖아요. 요 앞부분 사람들이 표를 하면서 실제로 겪는 괴로움, 두려움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든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하고 싶은데도 이런 거죠. 이런 거. 굶고 막 괴롭고 그래서 10월 3일 호련 바닷가 가운데 새가 보였다.
뱁새다. 모두 괴이쩍게 여겼다. 유구 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새 섬에 새로운 새가 뜨고 이런 거. 10월 5일에 구호를 해줬다. 흰죽을 준다. 걸쭉한 술을 주다. 이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굶은 사람한테 이걸 먹여야지. 밥을 바로 주면 탈이 나니까. 이래서 이러면서 굶은 사람 되게 배려를 잘 받고 우리를 바닷가 마을에 머물게 했는데 울타리를 치고 감시를 하면서 죽은 4명이 있다. 이거 되게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은 동네잖아요. 그런데 물어봐. 어느 예로 할래? 저는 요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게 그러는데 88. 이방인인 저희들은 풍랑 속에서 만번 죽을 고비를 벗어나 관대한 의례를 입었으니 머리를 깨고 뼈를 으깨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다. 게다가 죽은 자를 매장해 준다면 더욱 바라지 못했던 바다. 은혜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두루 젖어들고 이게 저승에 있는 자나 두 나라의 장례 절차가 똑같지 않지만 타향에 가면 저는 요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요거 뭔가 배우는 바가 많았어요. 이 장례 의례를 내 거를 가지고 안 간다는 것이 당시 통례 같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게 봉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생각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노노케 힘에 보면은 원래 이 땅의 신이 아닌데 재앙신이 돼서 멧돼지가 우리 동네에 죽었을 때 우리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주더라고요. 에미시 마을에서. 우린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요거 그냥 문화인류학적 보고로 인상적인데 조금 요거 제가 그냥 나눠보고 싶어서요. 장례. 만약에 책이 나온다면은 한반도 석기 순례기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해석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방구대에 대해서 제가 막 상상을 발휘해서 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답사 갔을 때 울진 후풀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기억나시죠? 거기랑 그다음에 기현쌤이랑 저랑 갔을 때 가덕도 장학유적 물론 나중에 재영쌤 부산 가실 때 그냥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례가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장례가 어떤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디코딩 하려면 이게 해석을 다 하려면은 그 안에 들어간 논리를 풀려면 먼저 풀어야 될 것도 장례고 마지막 풀어야 될 것도 장례고 그래서 툰드라 우리 다큐를 제가 다큐를 볼 때 어떤 거를 보냐면은 다큐에서 특정한 문화 집단을 소개할 때, 민속을 소개할 때 장례를 소개하는지를 봅니다. 장례를. 그게 많은 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툰드라 시리즈가 1부, 2부까지 와도 장례에 대한 소개가 없었어요. 근데 4부까지 있다고 하니까 장례가 들어가겠다고 생각이 되고 장례가 중요하죠. 장례가. 그래서 석기순례가 책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기는 장례를 제가 해석을 한 게 있는데요. 장례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단의 법칙을 따라야 돼서 규모가 있는 공동체, 안정화된 공동체인데 외부인이 왔을 때 이런 거는 그 집단한테도 되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돼요. 장례는 그 공동체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짜야 돼. 어떻게 뼈를 묻고 누구의 뼈를 묻고 어떤 부장품을 넣고 그런데 지금 유고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문화가 되게 수준도 높고 개방적이고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자신 있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떠십니까? 근데 자기들 방식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우리의 일원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망자로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살아있기 전에는 아닌데 망자가 된 후에는 그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 그거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이들이 막 도착했잖아요. 네. 이들한테는 이름도 줄 수가 없고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자가 있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일단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유구라는 데가 되게 안남도 되게 근사했고 음, 조선이 저리 가랄 정도로 되게 근사한 데인데 배려하고 이런 절차라는 게. 근데 처음에 물어봐. 음, 그러니까 내식이 아니고 물어봐. 그랬더니 이 식으로 해주세요. 이게 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부탁하는 쪽에서도 불안할 판이야. 이 음, 시신을 못 데리고 가죠. 당연히 너무 먼 길이고. 음, 저기 이게 우리가 죽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난데에 죽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두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음, 바다에 묻히는 거랑 다 다른데 유구의 이 집안에 뭐라고 말할 거야?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일지가 너무 불안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도 밖에서 사고 당하면 모시고 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사건에서 해주세요 지금 엄청나게 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시신을 담보로 빌고 있기도 한 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이거를 받아준 거잖아요. 유구 쪽에서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공동체에 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거고 여기 복잡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재훈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망자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국가별의 어떤 막 그 경계들이랄까 이게 되게 되게 경계 대상이 되고 네네네. 그때 이제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되는 이제 존재인데, 망자가 되면 사실은 그거를 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러네. 너네 나라든 우리나라든 이미 어, 죽었으면 그 우리가 다 해놨던 그 경계들은 일차적으로 조금 벗어난 네네네.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네. 늘 이렇게 했던 그 약간 영혼 차원에서 그 생각하는 게 여전히 이렇게 그 의식이 이 시기에도 계속 그냥 우리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유구 네네.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이. 네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진짜 서로가 막 쪼개놓고 국가 경계에 다 소속돼 있는데, 이게 죽을 때 그거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런 약간 이미지도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서 또 그걸 받아줘야 된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네네네. 같고, 네, 그런 게 네네.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송정교 목사가 이거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영쌤 말씀 대로 반대로 음, 제주에서도 봉분을 만들어서 묻을 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신기해서 썼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국인의 무덤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여러 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바다에 있는 사건도 하고요.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풍속이 도노하답니다. 이 89쪽에 오키나와 한번 가야 되겠어요. 세 번째 문단에 돈호해 두텁고 따뜻해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다할 때 성심을 다하고 뽐내지 않은 허세가 없어 이들이. 그리고 귀한 자와 천한 자가 그러니까 귀천이 없다가 있잖아. 이거가 지금 송정규 목사가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게 오고 차림새 특별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유구의 대도 수도에 가서 장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또 너 어디서 왔니? 뭐 그러면 91쪽의 넷째 줄 귀천의 구별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귀천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있는데 그런데 그럼 가장 큰 차이가 귀천의 구별이 있고 이래서 내 눈에 가장 크게 부각된 거를 중심으로 쓸 수도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저는 요런 게 이제 만약에, 내가 외국에 처음 표류를 해.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그럼 우리를 설명해야 돼. 이거 자체로 또 중요한데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게 농담이 아니고, 내가 나가면 공동체를 대표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아무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해도 나가면 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대표자가 될 때 제일 선명하게 내는 게 귀천의 구별이 있고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류의 차례가 있다.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문사, 무인, 대명률, 조정, 영토. 그래서 선비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잘 모르긴 해요. 저희는 좀 변방에 있어서요. 그래서 92에 이야기를 하다가 김여희가 역설을 보여달라고 해요. 역법이 이게 뭐 달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천문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장리가 우리 역을 주더라도 모를 텐데라고 해가지고 요까지 읽으면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역설을 주는 게. 근데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걸 일단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여희가. 어쨌든 알고 모르고는 제사관이니까 그 뭐 허락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뉘앙스죠, 뉘앙스. 근데 대담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읽을 때 상대 보고 이러겠죠. 이게 지금 일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은 간땡이가 보여서 이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여기가 되게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격식이 따로 없고 담백하고 개방적이고 예의가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더라고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장리가 싱긋 웃고는 야, 너도 호기심이 많아. 이런 게 진짜 읽는 재미죠, 읽는 재미. 싱긋 웃었대. 그래서 사람을 시켜 한 장으로 된 역설을 주고 이때부터 매일 서신 주고 갔네. 왜 둘이 친해졌냐면 이들이 송정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접어놨는데 송정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오키나와의 장리가 그런 사람이야.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근데 걔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궁금해해. 그러니까 같은 놈이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편지를 주고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감동적이다. 여기가 100개씩 거의 이중들 사이인데 서로 이렇게 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때부터 매일 서찰을 주고받게 됐다. 하루는 법의 적용을 느슨히 하여 유람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다. 해가지고 너 궁금해요. 호기심이 있어. 저기 제가 가보고 싶은데 이런 걸 보고 장리가 싱긋 웃고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다녀와라. 그래서 이제 서로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 두 묶음을 줬다. 편지 쓸 종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받고 그래서 10월 29일 장리가 와서 말했다. 그 다음에 그대들이 거기서 이제 보내줄 거다. 너희 들어봤냐? 거기는 이런 데다. 그 다음에 이 장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둘이 죽어, 김여희도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 김여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거 있냐? 이거 있다. 그런 다음에 93쪽에 먹고 싶은 게 내가 그거 찾아준다. 진짜 장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궁금하냐? 보여줄게. 먹고 싶냐? 찾아줄게. 보고 싶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종자를 시켜 새 한 마리를 보내야 하는데 얘 그 새 종 갖고 와봐라. 얘들 못 봤을 거야. 그게 노자, 가마우지와 유사했는데 이게 1호라는 새다. 나는 이걸 먹음에 거리낌이 없다. 너는 먹든지 안 먹든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 우린 이런 것도 먹어. 먹어볼래? 안 먹어도 돼. 이거는 차이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랑 다른 거예요. 100개. 100개는 우리식으로 순치를 해 들어오는 건데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오키나와 대단한데요. 대단한데. 유코 왕국 그 슈리성이 탔잖아요. 몇 년 전에. 어이구 그 왕국이 되게 품격이 있고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 뒤에 김여희 등은 장리에게 글을 올려 은덕을 너무 고맙습니다. 살해했는데 장리가 편지를 보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네가 낯선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불평도 못하고 서글펐겠지. 그러나 군자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있지 않냐? 노노에 있지 않냐? 네가 그 정도 감당해야 되고 그대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늙은 신체를 보양해라. 그러니까 고생한 그 몸을 그리고 그래서 장리가 편지로 위문하고 또 내려주고 일행은 문 앞 길가에서 감사합니다. 목비 세울게. 좋지 않게 여겨.
그러니까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허세, 치세, 당연한 거 한 거 가지고 그런 거 나 안 좋아해. 그런 다음에 이 장리는 김여희, 이정씨 및 선두, 이가질금을 부중으로 불러 잔치도 열어주고, 그래서 보낼 때 파티 해주고,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겪으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 96쪽 너무 감동적이에요. 대마도에 가가지고 배를 옮겨 타서 통사 이국 및 유고에서 온 사람들이랑 이제 헤어져야 돼. 이제 데려다 준 거잖아요. 아니, 역까지 오키나와 얼마나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잘 가는지 보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스시마까지 와가지고. 그걸 김여인은 스시마가 얼마나 이상한 데지는 허남준 선생님 수업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뭐 관계가 뛰어나고 그러는데, 그까지 데려다줘서 김여인은 대도의 장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 이거를 송정규가 옮기는 거지. 그래서 바닷가에서 한번 작별하고 보니 마음이 허전하대. 얼마나 편지를 잘 읽어. 허전하대. 마치 신선세계에 다녀온 꿈을 꾼 것 같다. 너무 이게 공부가 되고 김여희한테 너무 좋은 사람 만나고 따뜻하게 보호받고 힘들었지만 여기서 목을 느려봐. 너무 비유가 목을 느려봐라. 이런 거 그 글쓰기 체육관에 미숙쌤 이거 그대로 베껴서가지고 우리가 미숙쌤이 오시나 달님이 목을 느려 바라보다. 어떤 너무 목을 느려 바라보지만 아쉽기만 하다. 저희들은 94일생으로 드디어 나가사키에 왔네요. 나가사키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사키에 갈 일이 있으면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이게 김여희가 여기서 못 뺀대지 이러고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나가사키가. 그런데 이 은혜가 하파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매양 동해에 뜨는 달을 보며 맑은 거동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파의 기체는 어떠하신지요? 오겐키 데스까죠. 오겐키 데스까. 그러면 항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늙도록 그려. 아니 이거보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워할 거. 아니 무슨 그래가지고 그래서 표류를 한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능동, 수동, 기구 이런 게 있는데 표류의 가장 큰 기쁨은 제가 준비한 이게 뜻밖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뜻밖의 좋은 사람을 만나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다. 이게 표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97회 김여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산천이나 물산에 대한 내력이 소략해서 이게 송정규. 그러니까 김여희와 송정규가 비슷한 계열의 사람이에요. 호기심이 되게 많고. 그런데 김여희는 사람과의 사귐이라든지 도라든지 그 논어 인용을 갖고 오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거기 기술이 되게 많고. 그걸 송정규가 보기에 그게 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거로. 그런데 송정규가 김여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산천이나 물산에 대한 내력이 소략해서 안타깝다. 내가 보고 싶은 거는 그쪽에 좀 더 있었는데 이른바 우모라는 것은 아마도 또한 번서 같은 종류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송정규는 김여희 걸 편찬하고 나서도 아쉬움이 커가지고 그 책 밖에서 거기서 언급된 감전은 서예의 종류다. 제가 찾아가지고 더 쓴 거예요. 이게 송정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정보의 훨씬, 물산의 훨씬. 근데 김여희는 사람의. 그래서 비교하시는 여러 표류자들 중에 물론 송정규는 표류자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다에 안 나갔으니까. 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지.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건 김여희가 있다. 김여희가 있고 그래서 김여희가 먹은 건가? 이거를 왜 붙여? 김여희가 먹은 게 감자란 얘기가 김여희는 지금 울고불고 지금 그 장리가 그리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거보다 네가 먹은 게 난 궁금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어떠십니까, 기현씨? 송정규가 어떤 인물인지. 무슨 생각이냐면 선생님 말씀 듣는데 김여희가 이렇게 장리와 자신이 있었던 일을 쓴 거잖아요.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송정규. 그걸 바라보는 우리 달리. 그렇죠. 아니 왜 나가사키에 가서 목을 뺀 김여희를
보고 있는, 선생님, 그게 왜 즐거워져? 저는 그런 안 생각이 즐거워? 아니면 너무 즐겁다고 안 즐거워? 이게 왜 안 하시냐고. 즐거워? 그게, 그러니까 송정교 같은 어떤 호기심이나, 네네. 세상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의 이 즐거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그 액자처럼 저 장면을 보는 그거 쓰세요, 그거. 장면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저는 쓸 게 많아서요. 다른 분이 쓰세요. 난가사키를 가서 우리 카스테라 하나 먹고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얼마나 맛있을까? 네덜란드 카스테라. 난가사키. 그런데 거기서 김여희가 유구를 바라보며 그걸 바라보는 우리. 다짐을 바라보는 우리. 근데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송정기한테 깜짝 놀랐어요. 송정기 목사님. 지금 감자가 뭐가 중요해? 근데 감자가 중요하다. 이 글은 감자에서 끝난, 이게 송정규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오늘은 보너스인 글에 못 갔네요. 자, 이 표로,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에 쭉 읽고 가면 되는데,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표류한다는 거고, 표류자 되기라고 하는 진진쌤의 큰 테마. 이고 그 안에 이제, 표류자가 해변에서 관찰한다. 또 있고, 똑같은 송중교 같은 사람 중에 김여희가 있다, 김여희가. 그 의외로 체부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제 좀 요약이 됐고요. 자, 그러면 재영쌤 어떠십니까? 재영쌤, 진진쌤, 보나쌤, 미숙쌤, 기현쌤 마무리? 네. 네, 이번에 그 책 읽으면서 헬렌 칠리스키 표류자나 뭐 항해사 개념 계속 떠올리게 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초반에 제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보량이 너무 많아갖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그때 당시 읽을 땐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세미나 이제 1년 계속 하면서 그 개념이 계속 헬렌 칠리스키가 계속 소환이 되면서 그때는 되게 오히려 조금 표면적으로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키워드가 계속 몇 개월간 계속 저희한테 있으면서 어 조금 더 그 개념이 더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달님께서 너무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짜셨구나 이 생각도 좀 했었었고 다 얻어 걸렸어. 이렇게 이거 깊은 다 생각이 계획하시고 또 이렇게 짜신 거 또 짜셨구나 맞아. 이러면서 네. 배치를 제가 또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번 좀 다시 또 놀랬었고 그래서 계속 표류자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약간의 좀 승리가 생긴 것 같아서 읽는 동안 음미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 이 책이 너무 깨알같이 막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해 가나에 그게 잘 보관돼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송중기가 요새 말로 치면 편집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저도 이제 글 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자기 편집자로서의 고민 뭐 이런 얘기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은 이 정보도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편집을 보면. 그래서 저는 네네. 너무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이게 편집자의 정체성도 되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조직할까 이게. 네네. 그래서 송정규가 이런 관점에서 이 편집을 했다. 그 편집자 송정규 이것도 되게 저는 되게 재미있게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만들면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밤에 가가지고 이 책을 저는 이런 것도 느껴요. 쓰면서 되게 즐거우셨네. 음, 베꼈으면 음. 감정가 웬 말이에요. 음. 이거를 쓰면서 또 막 찾아보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도서관에서 책 뒤지고 사람 부르는 목사님을 느끼게 되고 진진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표류자 글 쓸 생각밖에 머릿속에 안 드는데 좋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도 되냐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이제 표류자가 나한테 닥치는 어떤 일을 그래 와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뭐 내가 이게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헬렌 체르스키가 정의한 표류자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없는 마음으로 오는 것에 약간 쓸려가는데 그게 어떤 네.
그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그래 와라, 내가 이렇게 그 뭐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듯이 이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겪는다고 하는 거에 약간 그 나의 어떤 자의식 같은 게,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문장이나 그런 입장을 쓰면 안 되지 않나? 그런 계속 질문들이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의 그게 그때 우리 어 만지로 얘기를 쓰면서도 그게 네네. 그런 문장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어쨌든 그 문장을 그런 측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글 쓰면서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표류자에서 그 박연하고 하멜도 되게 인상 네, 저, 깊었거든요. 그 네네. 박연은 와가지고 남아라. 남아라 그러고 그 사람이 여기서 계속 산 알았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네. 부분 읽으면서 이제 박연하고 그 하멜 얘기를 좀 찾아봤는데 그 이제 박연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키잖아요. 그 이게 통역을 시키는 사람이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이제 하멜한테 얘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네덜란드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어 얘 조선 사람이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박연이 이제 우리 말이나 우리 풍습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그 박연을 음, 네덜란드 사람 아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그래. 하는 그런 장면도 좀 인상 깊기도 했고, 하멜을 와가지고 13년 동안 여기 있다가 간 거잖아요. 결국 갔어. 네, 약간 그것도 몰래 도망쳐서 이제 마지막엔 네, 도망쳐서 가야 됐던 거예요. 가는데, 근데 이제 박연도 여기에 이제 남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남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그 13년을 뭐 통역하고 그 뭐 무기를 제조하고 이런 데에 좀 자기 정보도 제공하면서 있었던 거를 그걸 이제 그 표류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막 닥치는 것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겪는 꼭 그렇게만 이제 표류자로 그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그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그 진인쌤도 궤도로 가고 계시네요. 여러 지금 그 일단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진쌤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조언을 어떻게 저렇게 드릴 수 있지만 이진진이라는 그 연구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앞에 문제. 안 되는데. 자기를 좀 믿어. 사실 진짜 왜 했는데 저를 안 안 되던데. 된다니까. 아니, 진짜 답을 알려주기 싫은가 봐. 저를 그렇게 막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제너러스하고 돈후해 제가. 전 돈후한 사람이에요. 안 가르쳐 그런데 주고 싶으신 것 같아. 이봐 지금 맞아. 우리 사이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할 거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개념 두 개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예를 들면 김여희 있잖아요. 김여희가 상황 보고 하잖아요. 상황 보고. 음. 하고 찔러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요걸 찌르고 저거를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이 능동 이런 거 내가 뭐 계획하고 막 이걸 너무 강조하는 생각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해양 인류학인 거예요. 음. 내가 그 배를 젓는다는 게 내가 열심히 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류자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꼭 필요해.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의도대로 인생이 될 리가 없는 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망했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사는 게 흐름 속에 휩쓸려 있잖아. 이런 걸 이 개념으로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의지를 발휘한다는 건 그 테마를 지금 크게도 쓰고 작게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까먹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좋다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아, 박연하고 네, 하멜. 파멜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답사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책을 읽는 거랑 실제로 내가 그 주먹도끼를 느끼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 음,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로 생물이고 감각을 통해서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건데 읽는 걸로는 그 이해가 다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전부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애를 낳는다고 해서 출산에 대해서 제가 쓰거나 철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죽지 않았는데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해? 그런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재영쌤 쓰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리고 책 제목, 자, 박문호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박문호 선생님 따르면 요새 필사가 돌아온다. 그 다음에 니팅, 뜨개질이 돌아온다. 이게 경험이 실종된 시대의 사람들의 욕구를 원초적인 걸로 해결하는 이게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경험, 어떻게 겪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표류자 이런 건 겪는다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되게 좋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하멜과 요 박연으로 돌아가면은, 지니쌤 조금 그 상황, 요것만 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박연은 살만했던 거지. 이게 이제 둘이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어떤 이들의 삶이 있네요. 개인적이기도 하고. 박연은 꽤 친구도 잘 사귀게 됐고, 자, 박연도 괜찮은 유돌이 있고, 되게 현실주의자 같죠. 나가면 죽는다고. 겁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주관이 마누라가 또 구변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박연을 소개한 사람, 그거 되게 인상적이네. 지금 우리는 한국인, 엄마한테 안 태어났으면 한국인이 아니야. 이런 것도 요새는 없다지만 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걔 제사도 지내고 한국인이 아닐 이유가 없다잖아요. 훨씬 더 지금보다 정체성에 대한 강박이 덜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 그러면 박연도 견딜만 했는데, 이 하멜은 성적 이게 안 맞아가지고, 혹은 다 맞았는데도, 그날, 갑자기 네덜란드로 가고 싶어서 쓸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진진쌤께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로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 그리고 글을 쓸 때는 뭐든지 내가 써도 돼. 어쩌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 미숙쌤? 네. 응? 저는 아까 김여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미하고의 관계가 너무너무 네, 좋았고요. 그 네, 네. 장미를 보면서, 우리 이제 김여위도 그렇지만, 김여위가 자기 아들까지 걸려있는 문제인데, 장례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니네 식대로 하겠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우리 시대적인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유연성 있는 행동이었고, 어, 장미를 보면서는 아, 표류자를 환대하는 자세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음, 멋지다. 뭐 이런 생각 어, 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예. 네. 그래서 그 표류의 가장 큰 그 가능성 중에 이 개념이 원래 헬렌 체스키에 따르면은 의도치 않은 가능성의 실현인데 그 가능성 중에 저는 이 우정을 놓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 준비를 한 이번 주였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이 김여희 입장에서 난가사키 쪽으로 고개를 쭉 빼면 지금 장님께서 지금 식사하실 시간인데 혹은 이 바람이 좀 안 좋은데 좀 괜찮나 유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 삶이 저는 그게 너무 좋죠. 호시노 미치오의 글 같은 것도 읽으면 지금 그게 호시노 미치오라는 사진작가 쓰는 것처럼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지금 곰이 어떻게 하겠어. 막 먹으면서 몸을 불리고 이제 중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위에 어디는 곰이 겨울을 준비해.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하는 이 삶이 되게 여유도 있고. 근데 김여인은 뜻밖의 죽어서도 그리워할 누군가를 얻은 거잖아요. 장리 쪽에서도.
이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매일 뭐 죽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늙어서도 그립다. 뭐랄까? 이 표류의 가장 큰 기쁨? 표류의 그리고 정말 운이 이거야말로 럭키비키지. 이게 지금 상대가 장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나도 훌륭해야 되고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자, 기현 선생님 마무리해 주세요. 음. 아니, 아까 진희쌤 말씀 들으면서, 뭐, 어떤 표류자의 입장이 옳다면 알아, 요 말씀 하실 때, 그러면 항해자랑 뭐가 다르지? 항해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류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표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네. 정말로 럭키비키처럼 뜻밖의 막 의도치 않은 어떤 뭐 기회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는데 그걸 어떤 기회로서 내가 쓰냐 안 쓰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항해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바로 출발하기보다 지금 개념에서 출발하면 헬렌 체르스키라는 그 해양 물리학자의 항해자 개념은 자기가 변용된다. 자기 몸이 바뀐다. 여기서 출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바꿈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요까지를 만족시키는 거에서 이제 해석을 더 한다면은 자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아까 그 얀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 근데 네트워크에는 좀 문제가 걸리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표류자랑 다르죠. 표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해석을 더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항해자 개념보다 우리가 더 많이 깎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책으로 일단은 가서 다음 주 만나?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